아버지는 늘 우리 가족의 대들보셨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기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었다. 늘 시장을 활보하며 사람들을 호령하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겨우 숨만 내쉬는 작은 존재만이 남았다. 응급실 앞에서 만난 의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다. 심장마비. 운이 좋았다며 응급처치가 빨랐기에 고비를 넘겼다는 말은 그저 차가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 뿐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셈이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내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은 힘없이 차가웠다. 평생 엄격하기만 하던 분이 이렇게 약하고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숨을 고르던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여셨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죽음이란 단어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금기어였다. 그날 밤 서울에서 달려온 형과 여동생이 병실에 모였다. 우리는 말없이 아버지의 병상 주위를 둘러쌌다.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우리를 한 명 한 명 눈에 담으셨다. 그리고는 마치 결심한 듯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럴 줄 알고 유언장을 미리 써놨다.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형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동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형의 눈동자 한 구석에 스치는 번뜩이는 탐욕을, 동생의 떨리는 손끝에 감도는 두려움을, 그리고 나 자신의 심장 한가운데 싹 트는 부끄러운 욕망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인간의 본성이란 이토록 추악한 것인가?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아버지의 쾌유를 빌면서도 속으로는 유령의 계약서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속으로는 그 종이 한 장에 쓰여 있을 가혹한 운명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라는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단단했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할 불길한 주문처럼 느껴졌다. 과연 그 종이에는 우리 가족을 구원할 희망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파멸로 이끌 재앙이 숨겨져 있을까? 아버지는 유언장 이야기를 꺼낸 뒤 깊은 잠에 빠지셨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말을 아끼며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흐르는 기류는 분명 달랐다. 형은 창가에 서서 담배가 고파 보이는 손동작을 하고 있었고 동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꼈다. 나는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속으로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늦게 형이 내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장 말이 나왔으니 우리도 미리 알아둬야 하지 않겠나? 나중에 갑자기 공개되면 서로 오해만 커질 수 있잖아. 나는 형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직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아니야. 형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항상 착한 척을 해. 하지만 현실은 달라. 아버지 떠나시면 다 끝이야.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파고들었다. 형의 말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결국 재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나는 이미 주변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다음 날 아침 병실로 변호사 한 사람이 찾아왔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아버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법률사무소 직원이라고 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형과 동생은 긴장한 눈빛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개봉할 때가 아닙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우리 세 사람 모두가 마음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과연 그 종이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동생은 눈물을 닦으며 내게 속삭였다. 오빠,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나 혼자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늘 빠듯하게 살았다. 그러나 내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아버지가 모든 걸 형에게만 남기셨다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에 휘둘리지 말자. 하지만 이미 시작된 불안은 멈출 줄 몰랐다. 그날 밤 병실에 홀로 남았을 때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버지, 제발 우리 가족을 갈라놓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셨든지 제발 그 이유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병실의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일들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형이 술에 취해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갑자기 내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받았지 않냐? 학비도 집 전세 보증금도 다 아버지가 해주셨잖아. 그러니 이번엔 내 차례야. 나는 순간 울컥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형,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잖아. 하지만 형은 비웃듯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살아계셔도 이미 다 써놨을 거야. 이제 우리 손에 달린 거지.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동생이 그 대화를 듣고 말았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형을 노려보았다. 오빠, 정말 그런 생각뿐이야?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병실 공기는 삽시간에 차가워졌다. 나조차도 더 이상 중재할 힘이 없었다. 세 사람 사이에 갈라진 금은 이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금은 머지않아 깊은 균열이 되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병실 밖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병실 문 너머로 형과 동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대화라기보다는 서로의 의심과 불만을 쏟아내는 소리에 가까웠다. 나는 문에 귀를 대지 않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전해지는 긴장감은 충분히 느껴졌다. 마치 병실 자체가 재산을 둘러싼 전쟁터로 변해버린 듯했다. 나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아버지와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엄격하셨다. 내게 함부로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대학 학비를 대주실 때도, 내가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올랐을 때도 결국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셨다. 그런 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고 남은 건 종이 한 장에 적힌 유언장이라니. 세상사란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새벽 무렵 간호사가 나가자 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이상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해두지만 이번엔 절대 양보 못한다. 아버지가 남긴 게 뭐든 내 권리를 챙길 거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또다시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들어왔을 때 동생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오빠, 우리 둘은 힘을 합쳐야 해. 큰오빠는 자기 욕심밖에 몰라.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를 생각해 주셨을 거야.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나를 또 다른 함정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내가 누구와 손을 잡든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짧게 인사한 뒤 차트를 확인하고는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버님께서 의식이 돌아오시면 유언장에 대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전에 상황이 급박해지면 유언장 개봉 절차를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순간 우리의 시선은 모두 침대에 누운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분의 가슴은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마치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워 보였다. 내 심장은 그 순간 또 한 번 조여들었다. 아버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의사는 연명치료 여부에 대해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에 빠졌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다. 생명 앞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은 이미 유언장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형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가 고통만 겪으시는 건 원치 않으실 거야. 차라리 편히 가시는 게 그의 말은 마치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는 의사 표현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뒷면에 깔린 속셈을 읽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유언장이 공개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벌써 보내자는 거야. 병실 안의 공기는 다시 날카로운 칼날처럼 갈라졌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싸운다고 달라질 게 없어.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직접 말씀하시게 두자. 그게 가장 옳은 거야. 그러나 내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묻어났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혹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다면 유언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병실을 지키며 깜빡 졸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장은 반드시 내 뜻대로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왜 하필 그 말을 남기셨을까? 혹시 이미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건 아닐까? 나는 온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결국 다시 의식을 놓으셨다. 의사는 우리를 병실 밖으로 불러세웠고 그 차분한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박혔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언제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형은 입을 꾹 다문 채 굳어버렸고 동생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안도감이 스쳤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이 마련되었다.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지만 문상객들의 위로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형과 동생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빈소의 양쪽 구석에 고립되어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었지만 이미 낯선 사람들이었다. 장례 절차가 끝나자 변호사가 다가왔다. 고인께서 남기신 서류는 발인 후 가족분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우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표면에는 아버지의 거칠지만 단호한 필체로 내 뜻을 믿어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언장이 아니라 마치 최후의 명령처럼 느껴졌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 형의 눈빛이 섬세하게 흔들렸다. 동생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읽은 유언장 내용은 내 재산의 절반은 내가 세운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공평히 나누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서로 소송을 하거나 다투면 그 즉시 전 재산은 재단으로 귀속된다. 그 문장이 터져 나오자 형의 얼굴이 핏기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동생은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라를 읽을 때 모두 침묵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형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이건 누군가가 꾸민 일일지도 몰라. 나는 놀라서 형을 바라봤다. 형의 눈빛에는 좌절이 아닌 새로운 목표가 깃들어 있었다. 형의 말은 차가운 씨앗이 되어 내 마음에 뿌려졌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화해의 유산이 아니라 조작된 명령일지도 모른다는 의혹. 나는 형의 욕심을 경멸했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평소 손떨림이 심하셨던 분이 어떻게 봉투에 내 뜻을 믿어라라는 문장을 그토록 또렷하게 적으셨을까? 변호사는 2달 전 병원에서 정식으로 작성했고 자신도 입회했다고 했지만 형은 단호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쓰실 수 없어요. 그 시기엔 이미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셨단 말입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두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만약 형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 혹은 외부인이 아버지의 유언장에 치명적인 손을 댔다는 뜻이다. 나는 머릿속을 헤집었다. 몇 달 전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날 밤 형수가 병원비 문제로 형과 심하게 다퉜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그 불화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일까? 다음 날 나는 은밀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마치 금지된 자료를 찾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아버지 유언장 원본 사본을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인 뒤 경고와 함께 봉투를 건넸다.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글씨는 깔끔했고 서명도 또렷했다. 하지만 단 한 단어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장학재단. 그 단어만 유독 다른 펜으로 다른 피랍으로 쓰인 듯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완벽한 위조품 속의 미세한 균열처럼. 그 순간 내 몸을 차가운 전율이 휩쓸었다. 형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과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도 알아봤는데 그 변호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간호사랑 친분이 있었더라. 나는 무거운 침묵 끝에 물었다. 그럼 누군가 유언장에 손을 댔다는 거야? 형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냄새가 나.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향했고 아버지 병실을 담당했던 간호사를 찾아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일로 다시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진실을 추궁했다. 아버지가 유언장 작성하실 때 정말 직접 쓰신 게 맞나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그날 아버지는 손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대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셨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보았다. 그 손이 우리가 쫓는 치명적인 진실을 쥐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그 옆에 의문의 그림자가 반복해서 겹쳐졌다. 간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언장은 명백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왜 이런 대담한 짓을 벌였을까? 가족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제3의 공모자의 존재가 분명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누가 자주 드나들거나 간호사에게 압력을 넣는 걸 본 적 있어? 동생은 망설임 없이 형수님을 지목했다. 큰언니가 거의 매일 오셨잖아. 형 대신 서류 챙기고 간호사한테 뭐라 하기도 하고 큰오빠보다 더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았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딸깍하고 맞춰졌다. 형수였다. 형보다 냉철하고 계산이 빠른 그녀.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서 가장 배제되기를 원했을 그녀. 나는 바로 형수의 집으로 향했다. 벨을 누르자 형수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굳건한 방어심이 드리워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유언장 쓸 때 혹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나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미 날이 서 있었다. 형수는 시선을 피하며 부인했다. 무슨 말이에요? 난 그런 일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떨리고 있었다. 병원 간호사 말로는 누군가가 대신 써줬다고 하더군요. 내 말이 끝나자 형수는 가면을 벗듯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일 했다고 말이라도 퍼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나는 그날 형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법적으로 그녀를 움직이려면 물증이 필요했다. 나는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아가 CCTV 확인을 요청했다. 보관 기간이 이미 지나서 삭제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무심한 대답에 허탈감이 밀려왔다. 모든 단서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후 형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 그 변호사 갑자기 사무실 문 닫고 사라졌어. 등골이 오싹했다. 내가 파헤치고 있는 진실이 이미 어둠 속의 거대한 세력에게 감지된 것이다. 나는 철문이 굳게 닫힌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다. 문에는 휴업 중이라는 낡은 종이 한 장만이 나를 맞이했다. 주변 상인들은 며칠 전에 짐 다 빼고 급하게 떠났다고 증언했다. 핵심 공범이 도주한 것이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자 낮고 거친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 일은 더 파지 마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숨을 골랐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오싹한 느낌이 전신을 감쌌다. 그날 밤 내 집 앞에는 불길한 침묵을 지킨 채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유언장의 진실을 추적하는 행위는 이제 목숨을 건 게임이 되었다. 그 검은 차량은 이틀 내내 내 집 앞에 박혀 있었다. 짙게 틴트 처리된 창문 너머는 완벽한 어둠. 나는 일부러 커튼을 열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척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를 지켜봤다. 하지만 차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마치 죽은 듯.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침묵하던 괴물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번호판은 의도적으로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협박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차 사진만으로는 특정할 수도 없고요. 절망적인 순간 형사는 작은 메모를 건넸다. 혹시 모르니까 위치 추적 장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그런 장난도 많거든요. 나는 곧장 차 밑을 살폈다. 오싹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정말로 조그만 검은 기기가 부착되어 있었다. GPS 추적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불길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병원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 형수의 집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내 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 모든 사진은 완벽한 타이밍에 은밀하게 찍혀 있었다. 마지막 사진 뒷면에는 짧지만 섬뜩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가족입니다.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목이 바짝 말랐다. 누가 이런 치밀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왜 아버지의 유언장이 이토록 거대한 어둠을 움직이는 걸까? 나는 곧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형은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다. 형수랑 며칠 여행 좀 다녀올게. 나도 머리 좀 식혀야 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여행이라니. 비상식적인 메시지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덜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깜짝 놀라 문을 바라보니 동생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오빠, 큰일 났어. 오빠가 없어졌대.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큰언니 말로는 어젯밤에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된대. 나는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다. 형의 번호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형이 사라졌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가장 의심스러운 존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유언장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생사를 건 추격전으로 변모했다. 형이 사라진 그날 밤 나는 혼돈 그 자체였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형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얇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형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그녀의 불안은 연기일까? 아니면 진실일까? 나는 차분히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전화 온 번호는요? 형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어젯밤 11시쯤. 모르는 번호였어요. 통화 후에 얼굴이 완전히 굳더니 나간 뒤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섬광처럼 이어졌다. 형은 분명히 유언장 조작의 배후를 알아냈고 그 때문에 미끼에 걸려 끌려간 것이다. 나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담당 형사의 대답은 무미건조했다. 성인 남성의 실종은 48시간이 지나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형사는 증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만을 반복했다. 그날 밤 나는 형의 서재로 향했다. 형수의 허락을 받아 들어선 방은 깔끔했지만 책상 위에 노트북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데이터 복구업체에 맡겼다. 내일 저녁쯤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리를 뜨려던 순간 형의 책상 서랍 안에서 검은 테이프가 감긴 낡은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테이프 위에는 작은 글씨로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아버지 폴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병실, 마지막 날이라는 동영상 파일이 보였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서 병실 안의 모습이 펼쳐졌다. 아버지는 누워 계셨고 그 옆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 잠시 후 그 인물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형수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이어졌다. 그녀의 손에 펜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은 채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손에서 USB가 떨어졌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형이 이걸 발견했고 그 증거를 지키려다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 또한 이 진실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형수는 유언장을 조작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을 해쳤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비록 그 대가가 내 삶을 파괴한다 해도. USB를 손에 쥔 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수가 아버지의 손을 덮고 펜을 움직이던 그 조작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하는 순간 나도 위험해진다는 경고가 뇌리를 강타했다. 형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일단 영상 파일을 복사해 2개의 USB로 나눴다. 하나는 집 금고에,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단을 내리고 경찰서를 찾았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형의 실종 이유와 유언장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놀랐지만 곧이어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제출하신 USB 파일이 손상되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집으로 급히 돌아갔다.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금고는 잠겨 있었지만 안에 있던 USB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대신 낡은 메모 한 장이 금고 안에 놓여 있었다. 그만두세요. 형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숨이 턱 막혔다. 누군가 내 집에 침입했고 나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다. 나를 감시하는 눈이 실제했다. 그날 밤 동생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신문 한 부가 들려 있었다. 신문 일면에는 재단 비리 의혹 관련 변호사 변사체 발견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그 변호사였다. 실종된 지 사흘 만에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 오빠, 이거 봐. 동생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입막음이었다. 형의 실종, 변호사의 죽음, 그리고 유언장 조작.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살인 사건으로 꿰뚫리고 있었다. 동생은 두려움에 떨며 애원했다. 오빠, 우리 그냥 있자. 이 일에 휘말리면 우리도.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형이 왜 사라졌는지 알아야 해. 아버지가 남긴 진짜 뜻을 밝혀야 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실을 덮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집요한 빗소리가 내 결의를 시험하는 듯했다. 그 소리 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나는 불을 켜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처음부터 곱씹었다.
내 뜻을 믿어라. 아버지는 정말로 재산의 절반을 재단에 맡기고 싶으셨던 걸까? 아니면 그 문장 속에 다른 경고를 숨기신 걸까? 나는 아버지의 낡은 서류함을 뒤졌다. 오래된 통장과 편지들 속에서 장학재단 내부 문서라고 적힌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의 대표이사 명의가 형수 박정숙으로 되어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재단의 절반이 그녀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유 원장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형수가 자신의 소유를 완전히 굳히기 위해 꾸민 거대한 조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나는 그 증거 서류를 들고 곧장 성진 장학재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직원에게 대표의 이름을 댔다. 박정숙 대표님 계신가요? 직원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곧 표정이 굳었다. 박정숙 대표님은 지난달 사임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분이 맡고 계십니다. 사임했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자기 정리하시고 재단에서 완전히 손을 떼셨어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형수는 모든 준비를 끝낸 뒤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다가올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비를 맞으며 재단을 나왔다. 손에 쥔 서류는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형수의 사임 이유와 형의 행방. 그 두 가지 퍼즐 조각은 이제 같은 답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큰언니 집에 이상한 소포가 왔는데 그걸 본 순간 기절했대. 나는 급히 형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형수는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강가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형의 신발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형수는 울부짖으며 절규했다. 이건 나한테 보내는 경고야. 이젠 나도 끝난 거야. 그 말이 내 귓가에 메아리 쳤다. 형수의 조작된 계획이 역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형수를 이용하여 유 원장을 조작했고 이제 진실이 드러나자 형수에게 파국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다. 모든 진실은 점점 더 선명해졌지만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형수가 바닥에 떨어뜨린 사진을 나는 주워 올렸다. 흐릿한 강물, 젖은 신발 한 켤레, 그리고 구석에 희미하게 비친 형의 뒷모습 같은 그림자. 형수는 봉투에 적힌 주소를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이 글씨, 이건 형이 쓰던 글씨야. 죽었다고 확신했던 형이 살아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후의 메시지일까? 나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사진을 제시했지만 담당 형사는 차가웠다. 실종 6개월, 신발만으로는 수사 단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박하게 매달렸다. 제 형이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단서를 찾아주세요. 형사는 DNA 샘플을 요구했고 나는 형의 만년필을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와 만년필을 열자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다. 진실을 알면 누군가 죽는다. 그 글씨 역시 형의 필체였다. 형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구를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나는 형의 경고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만년필을 든 채 다시 형수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형수는 거울 앞에서 수면제를 움켜쥔 채 창백하게 앉아 있었다. 형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소리쳤다. 형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너무 늦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재단은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내 형이 모든 걸 알았어.
그래서 그날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다음 날 경찰에게 만년필을 넘겼다.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만년필의 머리카락은 형의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그럼 그건 누구의 겁니까? 형사는 덧붙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머리카락을 넣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발견된 지문은 박정숙 씨 것이 아닙니다. 형수의 지문이 아니라면 조작의 배우는 또 누구란 말인가?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섬뜩한 한기가 흘렀다. 형은 조작을 당했고 형수는 이용당했다. 그리고 이제 형의 생사, 재단의 비밀, 변호사의 죽음, 그리고 이 사진 속 가짜 증거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의 중심에는 여전히 형의 이름만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혼란과 죽음의 배후에는 형을 미끼로 삼은 제3의 존재가 있다. 그리고 내가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경고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형의 흔적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DNA 불일치라는 결과는 내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형이 살아있다면 왜 침묵하는가? 죽었다면 누가 이런 교묘한 흔적을 남겼는가?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손때 묻은 표지 안에는 3월 14일.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보였다. 그 아래에는 정숙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손을 쓴 것 같다. 라고 적혀 있었다. 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홀로 고립되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장에는 글씨가 격렬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재단 계좌에서 이상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를 추적하려 했지만 막혔다.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그 일엔 손대지 말라고 했다. 그날 이후 내 전화가 도청되는 기분이다. 나는 일기를 들고 재단 회계 담당자를 찾아갔다. 그는 형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변했다. 그분요. 그분이 사라지기 전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박선호 씨에게 전해달라. 담당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 파일을 경찰에 넘겼는데 며칠 후 담당 형사가 갑자기 전출됐다고 하더군요. 파일은 비자금 내역이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형의 실종.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처럼 얽혀 있었다. 경찰까지 개입된 듯한 상황에 나는 몸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형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낮고 거친 목소리. 당신이 찾는 진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경고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창밖을 응시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 잠시 후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슥 밀려 들어왔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명은 진실. 그 안에는 재단 내부회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 원장은 원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원본은? 폐기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본으로 바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유 원장은 조작된 것이 맞았다.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 중 하나는 바로 살해당한 변호사였다. 그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설계자였던 것이다. 녹음 파일을 듣는 동안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혹한 설계도 그 자체였다. 박 사장님은 이미 서명하셨다고 봐야죠. 기억이 흐릿하니 확인도 못하실 겁니다. 절차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는 그가 주도하는 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변호사는 태연했다. 걱정 마세요. 어차피 가족 중 한 명은 이걸 알아도 입을 못 열 겁니다. 유언장 조작은 계획된 조직적인 범죄였다. 변호사, 형수, 그리고 이름 없는 공모자가 있었다. 형은 이 진실을 알아차렸기에 사라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사냥꾼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태연했지만 나는 USB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걸 설명해 주시죠.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능글맞은 미소를 되찾았다. 그건 오래된 회의록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유언장 조작을 언급하자 그의 표정은 차가운 경고로 바뀌었다. 그 말 증거 있습니까? 이 녹음 법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불법 녹취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그의 협박에 가까운 마지막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새로 부임한 형사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불법 녹취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절망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결국 나는 혼자였다. 그날 밤 집 문 앞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짧은 메모 한 장. 진실을 원한다면 10월 3일 밤 9시 성진병원 옥상으로 오라. 함정일 수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터였다. 결전의 날 나는 성진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찾는 사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형이 살아 있다고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를 찾으려면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낡은 컨테이너가 찍힌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천진항. 그의 마지막 말이 바람을 타고 귓가에 박혔다. 그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움켜쥐었다. 형은 살아 있었고 그는 나에게 최후의 장소를 알린 것이다. 모든 조작과 협박을 뚫고 이제 나는 홀로 진실의 최종 목적지인 천진항으로 향해야 했다. 천진항. 낯선 이름이었지만 나는 차를 몰고 새벽 안개를 뚫었다. 강원도 끝자락의 작은 화물항. 오래된 간판, 녹슨 철문, 그리고 바람에 처절하게 삐걱거리는 컨테이너 문소리만이 나를 맞이했다. 형이 입던 코트와 비슷한 것을 떠올리며 컨테이너 문을 하나씩 열었다. 두 번째 컨테이너. 안에는 낡은 가구와 켜져 있는 전등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책상 위의 노트북 화면에는 진실을 보려면 눈을 감아라. 라는 섬뜩한 문장이 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오셨군요. 형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곳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컨테이너 밖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돌진하듯 들어왔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다. 도망치세요. 지금 이 자리 들켰습니다. 마스크 남자가 급히 소리쳤다. 나는 컨테이너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비탈길을 따라 해안가로 전력 질주했다. 뒤에서는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닷가로 내려가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남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파도에 반사되며 흔들렸다. 그들은 한참을 수색하다 결국 사라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형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선우야,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그 순간 내 옆에 떨어진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 우리 삼남매와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뒤에는 낯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작은 가족이었다. 끝도 가족일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형이 남긴 마지막 퍼즐이었다. 모든 범죄와 음모의 시작은 재단이나 돈이 아닌 가족 내부의 욕망과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끝도 내가 홀로 마주해야 할 가족의 진실임을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시간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림자처럼 몸을 숨겼다. 휴대전화는 꺼두었고 현금만으로 며칠을 버티며 미행당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형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점차 불안의 도구로 변해갔다. 밤마다 귓가에 울리는 형의 목소리. 선우야, 가족을 지켜라. 그 말이 내게 저주처럼 들렸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형의 뜻인지 아니면 형이 목숨 걸고 막으려던 더 큰 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성진 장학재단 건물 앞으로 갔다. 번듯한 유리병 너머 아무 일 없다는 듯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증오스러웠다. 그 안에서 형은 고통 속에 사라졌는데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다. 나는 몰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출입 제한 구역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비밀 문서 스티커가 붙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GP 홀딩즈라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름과 함께 형수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형수는 조작뿐 아니라 재단의 돈을 빼돌리는 횡령의 주범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뒷문이 열렸다. 변호사였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태연하게 내 이름을 언급했다. 네, 박정숙 쪽은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문제는 박선호입니다.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숨긴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다. 네, 천진한 건은 이미 통제됐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나는 이빨을 악물고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내 뒤를 쫓았다. 지하 주차장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을 때 뒤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터졌다. 가까스로 총알을 피한 나는 차를 몰아 지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세상이 나를 버린 듯 했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다. 나는 형의 마지막 단서가 담긴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이 섬광처럼 눈에 들어왔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진실은 병원 금고 안에 있다. 병원.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조작했던 그곳. 모든 길이 결국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길을 향해 핸들을 돌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정막에 잠겨 있었다. 새벽 2시 불빛이 절반쯤 꺼진 복도를 걷는 내 발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병동 기록실 앞. 문 옆에 낡은 열쇠함에서
과거에 본 마스터키의 형상을 떠올렸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꺼낸 열쇠 묶음을 조심스럽게 맞춰 넣었다. 딸깍. 5번째 키가 돌아가며 문이 열렸다. 기록실 수십 개의 서류함 사이로 철제 금고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금고 문에는 관리자 전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나는 형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4자리 숫자 0314 형의 생일을 떠올렸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유언장 원본이라고 적힌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열자 2장의 문서가 나왔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던 조작된 유언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정 전 원본이 있었다. 원본에는 단호하게 적혀 있었다. 본인의 재산 전액은 아들 박선호에게 상속한다. 단 그가 장학재단을 통해 청년들에게 장학사업을 이어갈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의 진짜 뜻은 나에게 있었다. 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사라졌던 것이다. 모든 고통과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지만 품속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알 수 없는 번호.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지금 금고 안에 있죠? 거기서 나와요. 그 문서는 이미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낮고 낯선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놀라 문을 박차고 나섰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CCTV 렌즈가 나를 향해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원본이 담긴 봉투를 품에 안고 전력 질주했다. 복도 끝 창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아래는 병원 정원이었다. 무릎이 충격으로 부딪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진실이 담긴 봉투를 꽉 쥔 채 나는 밤의 어둠 속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병원 정원 한켠 벤치 뒤에 몸을 숨긴 채 나는 유언장 원본을 다시 확인했다.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공증인 도장. 이제 진실은 내 손에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플래시 불빛이 터졌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나를 찍고 있었다. 그는 모자에 가린 얼굴을 들고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걸 내놔요. 이미 늦었어요. 나는 뒤로 물러났다. 이건 내 가족의 일입니다. 그건 이제 경찰의 일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동생 미영이었다. 오빠, 집에 경찰이 왔어. 오빠 찾고 있어. 병원 CCTV에 오빠가 찍혔대. 유언장 때문에 오빠가 용의자가 됐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조작된 유언장을 발견한 내가 범인으로 둔갑된 것이다. 검은 코트의 남자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돌아가요. 이대로면 당신 인생 끝납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더 깊이 밀어 넣었다. 끝나도 돼요. 진실만은 끝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를 밀치고 병원 뒤 언덕길로 달아났다. 새벽 5시 나는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미영은 울면서 나를 맞았다. 왜 그랬어, 오빠? 그냥 있었으면 되잖아. 나는 유언장 원본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뜻이야. 우리가 속은 거야. 미영은 문서를 펼쳐보더니 주저앉았다. 그럼 형이 그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형은 우리 대신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형의 고집, 유언장 은닉, 그리고 끝까지 병원 근처를 맴돌았던 모든 이유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형은 진실을 폭로하는 대신 나에게 이 임무를 넘긴 것이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나는 봉투를 미영에게 건넸다. 이걸 언론에 보내. 증거로 남겨. 미영은 울면서 거부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괜찮아. 이제 끝낼 때야.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수갑이 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외쳤다. 유 원장 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조작한 건 내가 아닙니다.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미영이 울음을 멈추고 봉투를 높이 들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미영과 유 원장 원본을 향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 긴 싸움은 끝났고 이제 진실이 세상을 향해 터져나갈 차례였다. 구치소 유리병 너머로 새벽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처음 느껴보는 낯선 고요함 속에서 나는 검찰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뉴스를 들었다. 유 원장을 조작하고 형의 실종을 획책한 것은 아버지의 비서였다. 그가 형의 죽음 직후 거액의 재산을 빼돌리려 서류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내가 확보한 원본 유 원장과 병원 CCTV 덕분에 그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맙다, 선호야. 이제 아버지도 편히 눈 감으시겠지. 며칠 뒤 나는 석방되었다. 미영이 구치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신문 일면에는 유 원장 조작 사건, 막내 아들의 용기로 진실 밝혀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기나긴 싸움 끝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제 끝난 거야, 오빠. 미영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와 형의 뜻을 지켜야 하잖아. 몇 달 후 나는 한길 장학재단을 세웠다. 형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이름이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10명의 학생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단에 섰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은 저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와 형의 뜻이 그랬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와 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희생이 비로소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강당을 나설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형의 친구이자 병원 사건 당시 나를 도왔던 기자였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형이 죽기 전에 당신에게 전해달라던 편지예요. 오늘에야 찾았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았다. 그 짧은 글에 담긴 형의 마지막 유언. 선호야, 모든 게 밝혀지면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라. 증오 대신 용서를 남겨라. 그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의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내려앉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의 가족 사진 앞에 앉았다.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가 잃은 게 아니라 지켜야 했던 것이었음을. 창문 밖으로 따스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랑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진실을 외면하는 거니까. 나의 긴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